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처럼 섬세한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넘치는 자존감과 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처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요. 근데 21살부터 방송작가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이어트 약에도 중독이 됐었고, 그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점점 마음이 망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책 4권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자주 가는 그 도서관을 헤매다가 딱 강렬한 표지와 제목에 꽂혀서 발견한 책인데요. 제2형 양극성 장애, 그 조울증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하미나 작가님께서 그 우울증을 앓는 20, 30대 여성 31명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담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가면 그게 엑스레이로 보이고, 속에 병이 생겨서 가면 그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장땡이고,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 상처가 낫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진짜 전문가한테 저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약을 받아오고 진단을 받아와도 내가 볼 때 너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아닌 게 되는,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런 만만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20살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기를 썼어요. 진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게 제 20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 정신과에 갔을 때 내가 이상하다, 나 아프다, 이런 마음을 좀 느끼고서 밤에 새벽에 제가 그날부터 3개월 전까지의 그 일기들을 다 하나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 진짜 아파, 나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그 정신과에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그 예약을 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내 일기로만 봤던 나의 아픔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다들 이랬구나, 나도 이랬어.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내 고통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 책은 젊은 ADHD의 슬픔입니다. 이 책은 저와 매우 가까운 사람을 이해해보고자 제가 산 책인데요. 저랑 제 남자친구는 며칠 후면 2000일이 됩니다. 그만큼 서로를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몇 달 전부터는 같이 살고 있기도 하죠. 사실 제 남자친구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 시간에 막 늦는데 이유가 없고, 막 이렇게 제가 찍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수면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깨지는 그 순간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별로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장난으로 너 ADHD 같아 하니까 막 격분을 하면서 그 노홍철 ADHD 짤을 한동안 푸사로 해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저만 알아챈 문제들이 자기도 좀 느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 둘이 얘기를 해보고 이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해서 제가 다니는 병원 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친구가 검사를 받으러 갔죠. 거금은요? 그리고 ADHD 검사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약도 비싸고요. 그리고 가서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ADHD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랑 같이 나란히 병원 다니면서 같은 선생님께 상담도 받고 그 약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어머, ADHD인 분이 책을 쓰셨구나.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사실 전 당사자가 아니고 제가 주변인으로서 지켜봤을 때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 이유 없이 약속을 1시간이나 늦으면 매우 매우 화가 나겠죠? 근데 진짜 이유가 없대요. 자기는 열심히 일찍 오려고 했대요. 그래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길바닥에서 울고 불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집구석은 진짜 난장판이고 쟤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을 이해해보고자, 사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1%라도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읽었지만 혹시 나도 혹시 ADHD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거나 나 ADHD인데 공감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모두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다음은 공포와 광기에 대한 사전입니다. 이 책은 이 세상의 모든 공포증과 광기, 그 강박증에 대한 사전인데요.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실려 있어서 관심이 가는 거를 하나씩 읽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되는 책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진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가혹할 수도 있는데 여기 되게 다양한 공포증이 나오는데 그 공포증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 공포증이다 하면은 여기 숲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공포증에 강아지 그림이 있고 거미 공포증에 거미 그림이 있고 개구리 공포증에는 개구리 그림이 있어요. 그 점을 좀 유의하셔라.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제가 할 얘기가 많은 제가 겪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뱀 공포증. 저는 그래서 여기 뱀 그림이 있을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짜증나서 미리 제 남자친구에게 이걸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조금 잘렸어요. 그치만 그만큼 뱀이 싫기 때문에 뱀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기억이 있는 한 어렸을 때부터 제 뱀을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도 유치원 때도 엄마한테 뱀이 나오는 동화책이나 이런 책이 있으면은 붙여달라. 가서 스티커 붙여달라. 종이 붙여달라. 꼼꼼하게 붙여달라.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린 왕자도 전 못 봤어요. 모자뱀 진짜 싫어. 그냥 여기 속에 뱀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자체가 그냥 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보기도 싫어. 그래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책은 가장 인류 첫 번째로 이 공포증을 가졌던 환자에 대한 이야기나 이 공포증을 치료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나 이 공포증이 어떻게 갖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뱀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실제 뱀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진짜 벌레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셀프 진단을 내려봤을 때 제 뱀 공포증은 그냥 제 머릿속에 만든 상상이 아닐까. 그냥 상상하는 걸로 싫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일 싫은 거는 호주에 가면은 변기로도 뱀이 올라온다. 사진 있잖아요. 변기통에 뱀 대가리가 이렇게 진짜 싫거든요. 그런 상상이 만들어낸 공포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손 발톱 뜯기 강박증. 저는 어렸을 때 기본 자세가 무조건 이거였어요. 사실 피가 보이게 뜯은 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발톱도 뜯었고요. 다 먹었고요. 리모컨도 뜯었어요. 뜯을 게 없으면은. 근데 이게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고쳐졌는데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 딱딱한 걸 뜯어 제끼니까 턱관절 장애가 왔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치과에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힘이 없어서 내려오는데 이게 안 뜯기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줄 알았던 저의 강박증이 바로 다시 생겼다. 그게 바로 머리 뽑는 거, 발모벽. 그러니까 막 저는 그 쥐어뜯지는 않고요. 속가네요. 원숭이처럼. 지금도 거의 10년째 지금 뽑고 있는데요. 사실 보기에는 머리가 풍성하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잘 뽑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군데만 공략하지 않아요. 골고루 공략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빼곡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뽑아서 먹지는 않고요. 동글동글 공처럼 말아요. 왜냐면 머리 뽑는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거든요. 네 자리에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다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걸 공처럼 만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쏙 버립니다. 가끔 저의 뭐 선배 언니들 중에는 너무 징그러워 현서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사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막 뭐 안 하라고 그러면 나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또 이게 관련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머리를 셀프 컷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머리가 좀 이상한데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내 몸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머리카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거를 막 자르면서 뭔가 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좀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 받으려는 목적?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맨날 뽑진 않고요. 영화 볼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만 뽑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휴대전화 부재 공포증. 이거는 방송작가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공포증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트북 부재 공포증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막내 작가 시절에는 그 새벽에도 연락이 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마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잤어요. 진동이 오면은 바로 징 하고 일어나려고. 그리고 귀에 알림음이 들려. 띠링 띠링 띵동 띠링 띠링 한번 보면 안 돼 있어.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저랑 같이 있을 때 휴대폰 진동을 막 꺼놨었어요. 제가 진짜 난리를 피우니까. 그리고 휴대폰 바꿀 때도 잠깐 핸드폰이 꺼지잖아요. 다른 핸드폰으로 옮겨갈 때. 그때 진짜 미치겠는 거야. 누구한테 연락 올까봐. 진짜 막 핸드폰 가게에서 노트북 켜가지고 막 와이파이 연결하고 카톡 켜가지고 막 기다리는 아무 연락도 안 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노트북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노트북 안 갖고 나갔는데 노트북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맨날 외출하기 전에 친구랑 얘기하죠. 나 노트북 가지고 간다 만다. 가지고 간다 만다. 그럼 막 서로 말해. 가지고 가 마라 가지고 가지 마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는 가져갔대. 나도 그럼 맨날 전화하지. 너 지금 노트북 앞이야? 이거 좀 보내줘. 이건 저희를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만들어낸 공포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는 내가 지금 밖에 나가는데 뭐 어쩔 건데 하는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정말 유명한 것들도 있고 진짜 이게 있다고 공포증 이게 있다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책 소개해드릴게요. 명랑한 은둔자입니다. 이 책은 20대와 30대를 되게 심각한 거식증과 그 알코올 의존증으로 보낸 그 작가 캐롤라인 랩의 그 에세이인데요. 이게 특이한 점은 이 작가가 30살부터 44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쓴 그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유고 에세이집이에요. 저는 작가님 소개만 봤을 때는 이 내용 굉장히 자극적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30대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그 책 뒤에 있는 추천사가 진짜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그 두 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소연 시인이 쓴 걸 읽어드릴게요. 캐롤라인은 내 친구 같고 내 자신 같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 같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수줍음이 많고 가족에 대해 불가해한 죄책감이 어렴풋이 있고 우정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특히나 좋아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과잉된 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까지 방기와 고투를 반복해 왔다면 가끔은 자신이 정말로 미친 것은 아닐까 흠칫 놀라고 평범함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의 자기 경험을 겹쳐두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자신이 명랑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있다면 이토록 명랑한 사람의 마지막 저서 속에서 나는 실컷 웃었다. 웃고 나서야 알았다. 캐롤라인에게 내가 강렬한 우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은 그 자체로 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번역하신 그 옴기니 김명남님의 추천사인데요. 이전에 나는 랩의 글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라면 중독이 그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명랑한 은둔자를 옮기고 나니 그 생각이 바뀌었다. 랩의 글은 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과거의 악습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이야기. 느닷없이 닥친 상실이나 깨달음을 수용하려고 애쓴 이야기였다. 단순히 중독을 극복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점점 더 편안한,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더 자신다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하는 글이었다. 자, 여기 책으로 저를 바꾼 작가를 소개합니다. 그립고 기쁜 마음으로. 그 2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작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야기는 이 책 속에 들어있으니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섬세한 심장을 가진 우리를 위한 책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책 이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이런 저마다 이야기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나의 이야기를 좀 대입해서 책을 읽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